나이가 들수록 배가 먼저 나오는 이유를 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식사를 해도 배 쪽으로 살이 붙는 사람이 점점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젊은 시절 허리띠를 유지하고 싶다면 를 근본부터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식후 졸림, 멍함, 오후 급방전이 있는 분들이 식사 순서만 바꾸어도 벗어날 수 있는데, 이 방식의 장점은 장내 환경이 바뀌는 것과 건강은 어떤 연관이 있나요? 장은 소화기관이면서 동시에 신호기관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곳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장 안에 있는 100조 개 정도 되는 장내세균, 장 안에 있는 무수한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장내 환경이 바뀌면 그 신호가 면역, 호르몬, 신경을 통해 근육과 뇌로 전달되면서 기분과 식욕까지 같이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자, 첫째, 장내 미생물 있죠. 제가 100조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익균하고 유해균으로 나눠져가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 뭔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내 미생물은 음식이 들어오면 이 음식을 통해서 다양한 대사산물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식이섬유하고 이제 우리 장내 미생물, 유익균이 만났을 때 발효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은 포만감과 대사신호에 영향을 줘 식욕 조절에도 관여하게 되고요. 둘째,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요, 장벽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 장벽이 약해지면 장의 염증으로 인해서 장벽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장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우리 몸으로 다 퍼지게 되죠. 그래서 장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때는 저등급 만성 염증이 올라가면서 몸 전체의 컨디션을 떨어뜨려 봅니다. 염증 토량이 올라가게 되면 근육의 회복 시도도 둔해지고 운동 후에도 반응이 약한 느낌이 생길 수가 있죠. 세 번째, 장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장내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을 보시면 이 모양이 어떻게 보면 뇌하고 또 비슷한 부분도 있잖아요. 주름도 있고. 이 장 같은 경우는 미주신경을 통해서 장의 상태가 뇌로 전달되고, 뇌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반응과 자율신경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장이 불편하면 하루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 연유이죠. 그래서 배가 불편하면 예민해지고 불안이 올라가고 잠이 얕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은 트립토판과 같은 아미노산 대사에 관여해 기분과 관여돼 특히 세로토닌 분비에 굉장히 또 중요한 기관이죠.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장내 환경이 흔들리면 복부, 즉 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염증과 자율신경, 호르몬 신호가 같이 흔들리면서 근육의 회복력, 기분의 안정, 식욕의 조절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 건강을 단순히 변비나 설사, 복통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근육과 마음, 대사를 동시에 안정시키는 중앙 조절축으로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장과 연관이 있을까요? 참신한 질문이신데요. 조금 놀라운 이야기, 좀 엉뚱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배가 먼저 나오는 이유를 장의 노화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가 나오는 원인이 장 노화로 단순화하기보다는 장 노화가 근육 감소와 대사 변화를 일으키면서 배가 먼저 나오는 방향으로 몸을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첫째, 나이가 들면 장내 미생물 구성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유익균이 유해균을 압도하는 현상이 있기가 쉬운데 나이가 들수록 유익균이 줄어들게 되고 염증성 신호가 늘어나면서 저등급 염증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으로 간다는 거죠. 이 만성염증은 인슐린 저항을 키워서 지방 저장을 내장 지방 쪽으로 유도하기 쉽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이렇게 강해지면 피하지방보다는 이제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 쪽으로 자꾸 지방의 이동을 유도한다는 거죠. 둘째, 장벽 기능이 약해지면 음식이나 생활 습관의 변화에 더 민감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혈당과 염증 반응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식사를 해도 배 쪽으로 살이 붙는 사람이 점점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셋째, 장의 운동성이 늘어지게 되면요, 가스, 변비, 복부팽만이 겹치면서 실제 지방이 늘지 않았는데도 배가 더 튀어나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방형 배와 가스, 팽만형 배가 섞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배경이 있어요. 바로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면 하체 근육부터 줄어서 대사량이 떨어지고, 제가 아까 근육을 혈당의 창구라고 했잖아요.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도 감소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혈당이 그냥 지방으로 계속 가면서 내장 지방이 늘기 쉬운 구조가 된다는 거죠. 장노화로 생긴 염증과 대사 불안정이 이 흐름을 더 가속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먼저 나오는 것은 단순히 운동을 못해서 뿐만이 아니라 장, 대사, 근육, 나아가서는 혈당축까지 동시에 흔들린 결과로 보는 게 임상적으로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장 노화는 내장 지방을 늘리는 염증, 혈당 안경을 만들고 운동성 저하로 팽만까지 더해져 배부터 나오는
현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시절 허리띠를 유지하고 싶다면 장 노화를 근본부터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피로감을 줄이고 뱃살도 뺄 수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한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식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탄수화물에 대한 과도한 의존, 나아가서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많을 때 우리는 뇌를 스트레스부터 탈출할 수 있게끔 하는 도파민 자극형 여러 가지 물질들에 취약해지기 쉬운데 그때 가장 이제 크게 작용하는 게 단맛 음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맛 음식으로부터 한국인들이 취약한 거는 한국인의 어떤 스트레스 환경, 빨리빨리 경쟁이 심한 환경,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많이 봐왔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고민을 하다가 식사 순서를 바꿔보자. 그렇게 착안하게 된 거죠. 식사 순서만 바꾸어도 식후 졸림, 멍함, 오후 급방전이 있는 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식후 졸림이나 멍함이나 오후에 급속 방전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혈당 스파이크와 그 뒤에 급락인 경우가 많거든요. 자, 밥이나 빵을 먼저 먹으면 일단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인슐린이 강하게 반응하면서 혈당이 다시 빨리 떨어지면서 몸이 멍해지고 졸립니다. 자, 보십시오. 단맛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죠. 그럼 인슐린이 놀래가지고 많이 분비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저혈당을 쭉 내려가고 저혈당이 때 막 졸리고 힘들고 그러니까 다시 단맛 음식을 찾게 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혈당 롤러 코스터라고 하고요. 식후에 일어나는 이런 저혈당을 저는 식후 피로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핵심은 단순히 탄수화물 먹는 양을 줄이기보다는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안전장치, 완충청을 깔아주자는 거죠. 방법은 간단한데요. 채소, 야채, 밥 순서로 먹는 건데 여기서 제가 고안한 닥터 박민수의 거꾸로 식사법은 조금 더 실전형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은 한 번에 야채 다 먹고 한 번에 단백질 다 먹고 그렇게 이제 먹도록 이제 했는데 그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젓가락씩 리듬을 만드는 방식으로 거꾸로 식사법을 저는 고안을 해봤습니다. 처음 1분은요 어떻게 드시냐면 야채 한 젓가락, 단백질 한 젓가락을 먹으면서 야채, 단백질, 야채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해서 바닥을 깝니다. 처음 1분은. 자, 1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야채 한 젓가락, 단백질 한 젓가락, 밥 한 젓가락, 다시 야채, 단백질, 밥 이렇게 야, 담, 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사하는 거 보면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반찬 한 번 이렇게 식사를 하더라는 거죠. 심한 분들은 밥 한 번, 밥 한 번, 반찬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거를 바꾼 거죠. 야, 담, 밥. 이렇게 먹으면 혈당의 피크가 낮아지고 식후 졸림이 확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성지방이 높거나 마른데 배가 나왔거나 LDL, 혈관을 경화시키는 동맥경화를 만드는 LDL 콜레스테롤은 정상인데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HDL 낮은 분처럼 당대사가 흔들리는 체질이라면 이런 거꾸로 식사법을 했을 때 훨씬 더 회복되는 체감이 빠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스트레스가 적다는 거죠. 밥이나 빵이나 이런 걸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꿔 먹을 걸 먹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적고 실천하기 쉬우니까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피로를 만드는 혈당 곡선을 바꾸는 기술이고 그래서 몸이 덜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자, 1분 동안은 야, 단, 야, 단. 1분 후부터는 야, 단, 밥, 야, 단, 밥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편하게 만드는 식사가 운동 효과도 높인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매우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운동의 반응이라고 하면 운동의 강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연료가 들어오고 염증이 내려가고 회복이 되는 몸이어야지 운동이 제대로 되고 그 운동이 승장으로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첫째, 장이 편해지면 흡수가 잘 되겠죠. 단백질, 미네랄, 수분 같은 재료가 꾸준히 들어와야 근육이 회복되고 적응하는데 장이 불편하면 섭취도 흔들리고 흡수도 들쭉날쭉해집니다. 따라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운동을 아무리 해도 근육이 안 생기는 분들은 장 건강에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둘째,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저등급의 만성염증이 내려가기 쉽거든요. 염증이 높으면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자극이 아니고 부담이 됩니다, 몸에. 근육통이 오래가고 회복이 느리죠. 그러니까 운동은 또 잘 못하는 거죠. 더불어 장이 편해지면 혈당이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출렁이게 되면 운동 중에 에너지가 빨리 고갈되고 운동 후에도 피로가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르게 자꾸 운동을 기피하게 되죠. 반대로 혈당이 안정되면 같은 운동을 해도 지속력이 좋아집니다. 넷째, 장하고 뇌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장내축이 안정되면 수면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운동 반응은 운동하는 시간보다 운동 후 밤에 회복되는 시간이 더 중요한데 장이 그때
키포인트로 작용한다는 거죠. 다섯째, 장이 불편하면 코어를 잡는 호흡 자체가 얕아지고 복부팩만 때문에 움직임이 불편해서 운동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편해지면 많은 분들이 운동이 갑자기 잘 된다라고 느낄 수 있죠. 사실은 체력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라 회복을 막고 있던 방해물이 거친 것에 가깝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정리하시면 장이 편해지면 흡수, 염증, 혈당, 수면이 동시에 안정되면서 근육이 운동 자극에 더 잘 적응하고 그래서 같은 운동을 해도 몸이 더 잘 반응하게 됩니다. 장 건강이 무너졌다는 몸의 신호나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저는 장을 증상이 있을 때만 챙기는 기간이 아니라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전략적으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나이를 딱 자르게 되면 40대부터 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굉장히 취약성이 나타나는 시기가 50대부터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장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 몸 회복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육 면역대사 같이 무너져서 노화를 촉진시키는 중심축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장이 언제부터 노화되느냐, 그거는 더 중요하게 몸의 소리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로 자를 게 아니라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잘 들으시면 장의 노화를 우리가 미리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식후입니다. 식후 졸림, 멍함, 단 것 당김이 생기기 시작하면 장 혈당축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 신호는 배입니다. 복부백만, 가스, 변비 설사가 반복되면 장내안경과 장운동성이 이미 예민해진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피로와 면역입니다. 자도 개운하지 않고 장감기가 잦아지면 장벽, 염증 톤을 같이 봐야 하고요. 네 번째 신호는 체형이죠. 체중은 큰 변화가 없는데 배만 먼저 나오거나 운동 반응이 둔해지면 장, 근육, 대사축이 한 번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항생제, 진통제, 위산 억제제 복용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장이 더 빨리 민감해지기 때문에 선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40세에서 50세가 넘어가면서는 장내 세균의 가장 중요한 먹이죠. 아까 제가 거꾸로 식사법에도 야채를 먼저 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채소, 식이섬유 섭취를 반드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기 몸에 맞는 유익균들을 섭취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현대 의학 기술을 잘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발효 음식을 잘 드시는 거예요. 김치라든지 된장 같은 그런 부분도 장내환기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제가 아까 1일 1 단백질을 말씀드렸는데 1일 1 식이섬유, 1일 1 발효식품, 그리고 나아가서는 1일 1 유산균을 같이 자기 몸에 맞게끔 반드시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장 증상이 생겼을 때가 시작점이 아니라 대사 회복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신호가 보일 때부터는 우리가 장 건강을 진짜 챙겨야 한다는 거고요. 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변비나 설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혈당과 염증을 정돈하고 근육 회복과 기분까지 안정시키는 중앙 조직축을 세우는 작업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 관점을 일찍 가질수록 100세 시대, 나아가 110세 시대에 몸이 버티느니 건강 수명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운동 부족이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노화를 실제로 앞당깁니다. 저는 운동 부족을 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운동이 부족하면 그냥 살이 찐다, 그래서 살이 찌지 않게 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근원적인 문제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몸이 젊게 작동하게 만드는 신호가 끊긴 상태다,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에 대해서도 정의를 다시 해 주셔야 돼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니라 수축할 때마다 전신에 회복 메시지를 보내는 신호기관이다, 호르몬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운동하게 되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 같은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호르몬은 함염증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낮추고 혈당 안정시키고 뇌와 혈관까지 도움을 주고요,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이 마이오카인과 같은 회복 신호가 줄어들어서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갈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동시에 미토콘드리아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운동과 연관이 되는데요. 미토콘드리아는 쓸 일이 있으면 늘어나고 안 쓰면 줄어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이 줄어들게 되면 에너지 공장의 숫자와 효율이 떨어져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더 빨리 지치고 회복이 느려진다는 거죠. 이때 생기는 대표적인 변화가 활동량이 감소하고 더 피곤하니까 더 안 움직임의 악순환이라는 것입니다. 또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저는 이 근육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근육 늘린데 총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육은 우리 몸의 혈당을 저장하는 가장 중요한 창고입니다. 따라서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고 중성지방과 내장지방
역시 늘어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대사 변화가 있게 되면 만성염증을 올리게 되고 우리 몸의 혈관 기능도 떨어져서 노화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체중이 크게 늘지 않아서 안심하고 그냥 방심하는데요. 체중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동 부족이 오래되면 컨디션과 지표는 빠르게 노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돌아오는 게 체중이 아니라 회복력이다. 같은 스트레스에도 덜 무너지고 자고 나면 더 빨리 회복되고 일상이 덜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받게 됩니다. 운동의 놀라운 효과이죠. 정리하면 운동 부족은 근육이 우리 몸에 보내는 회복 신호를 끊어버리고 미토콘드리아 출력을 낮춰서 대사와 염증을 동시에 나쁘게 만들어 노화를 실제로 앞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항노화에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몸에 젊게 작동하라고 보내는 업데이트 신호, 그리고 운동이야말로 항노화의 필수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하면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운동을 하게 되면 몸 안에서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생깁니다. 단순히 운동했으니까 기분이 좋다,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걸 넘어서 몸 안의 시스템을 젊은 쪽, 그러니까 영한 쪽으로 다시 세팅한다는 거죠.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마이오카인 같은 항염증 호르몬이 나와서 염증을 낮추고 면역의 톤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잔염증, 잔통증, 몸의 무거움이 서서히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혈당 처리 방식이 바뀝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포당을 더 잘 받아들이면서 식후에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식후 졸림이 덜하고 단계 당기는 횟수가 줄어들며 오후에 컨디션이 안정되는 체감이 오게 되죠. 셋째,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고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덜 지치고 회복이 빨라지는 느낌이 생기죠. 넷째, 굉장히 중요하죠. 혈관이 달라집니다. 운동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해서 혈류가 좋아지고 혈압 조절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도움을 받는 게 심장과 뇌겠죠. 다섯째, 근육량이 늘게 되면 대사량이 올라가면서 기초대사가 좋아지죠. 내장이 쌓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여섯째, 뇌도 변해요. 스트레스 반응이 완만해지고 불안과 예민함이 줄며 잠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이 단위 효과가 아니라 근육, 혈당, 혈관, 뇌, 면역을 동시에 건드리는 전신 자극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한 분들이 살이 빠져서 좋아졌다 보다 먼저 말하는 게 나의 하루가 덜 힘들다 입니다. 정리하면 운동은 기분을 바꾸는 활동뿐만 아니라 회복 호르몬과 대사 시스템을 재정렬해 몸이 스스로 회복되도록 만드는 생리학적 스위치를 눌러야죠. 스위치 누르지 않으면 스위치가 녹슬어 버린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노화를 막기 위해 가장 추천하시는 운동은 무엇인가요? 운동하면 조금 거창하게 많이 생각하시죠. 운동복 입고 헬스클럽 가고 아니면 나가서 달려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요. 근데 운동의 시작을 잘 못 내시는 분들이 정식적인 거창한 운동을 하려고 하면 좌절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움직여도 운동이다.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염증이 줄어들고 몸이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조금의 기준은 격한 운동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주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자주 움직여서 정체를 끊어주는 것만으로도 염증 톤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강조하죠. 세상에서 제일 나쁜 자세는 한 자리에 오래 있는 자세. 몸을 끊임없이 움직여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진료실에서 환자 보다가 이제 남는 시간에는 환자 보고도 일어나서 손도 틀어주고 바이도 돌리고 또 미니 스쿼트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벼운 움직임도 근육 수축을 만들고 근육은 그 순간부터 항염증 쪽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둘째, 식후에 조금만 걸어도 제가 굉장히 또 강조하는 게 식후 10분 걷기거든요. 식후 이거 당뇨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식후에 조금만 걸어도 혈당이 덜 튀고 덜 오래 머물러서 혈당 스파이크 만드는 염증 자극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오래 앉아 있으면 혈류와 림프 흐름이 정체되는데요. 이 정체 자체가 나중에 뭐 정맥류도 일으킬 수 있고 뭐 그렇지만 심장이나 뇌에 굉장히 부담을 준다는 거죠. 조직 스트레스를 높여서 염증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앉아 있으면 2, 3분은 반드시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라. 그렇게 하시면 몸이 다르게 반응을 하는데요. 소량의 활동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 내장 지방이 만드는 염증 신호가 서서히 줄어드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처방을 드리고 싶은 부분, 운동을 더 해라가 아니라 앉아있는 시간을 끊으라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2번 식후 10분 걷기만 해도 식후 졸림과 멍함이 줄어들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수면 부족, 과음, 초강호식품, 치주염 같은 큰 원인이 그대로 있으면 작은 움직임만으로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고쳐주시고요. 지금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자 이거 따라해 주십시오. 손 털고 잼잼,
다리를 쭉 뻗어서 이렇게 발목 돌리고 이것만으로도요 우리 몸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앉아있다가 잠시 서가지고 섰다가 앉았다 섰다 앉았다 그런 것도 도움이 돼요.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은 염증을 낮추는 시작 버튼입니다. 자,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빈도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 지속성이 핵심이죠. 정리 드리면 조금만 움직여도 염증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혈당과 정체를 끊는 움직임이 가장 빠르게 체감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오래 안 하면 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운동을 안 하면 제일 타격받는 기관이 뭘까요? 저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봅니다. 운동을 오래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완전히 사라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미토콘드리아가 살아는 있지만 출력과 효율이 떨어져. 우리 프린터 있죠? 오프 모드, 대기 모드처럼 그러니까 작동하지 않는 꺼진 상태가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앞으로 이제 굉장히 우리가 100세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에너지 있게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신체 기관인데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고정된 기관이 아닙니다. 내가 몸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숫자와 성능이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면 에너지 수요가 늘겠죠.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죠. 그럼 미토콘드리아도 따라서 늘어나게 되고 고효율도 변하게 되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반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쓸 일이 없으니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를 줄이고 최소한만 돌리자로 몸이 재설정되고 그 몸의 설정치에 맞춰서 미토콘드리아도 자기 환경이 설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 ATP 생산이 부족해서 쉽게 지치고 같은 일을 해도 더 빨리 방전되는 느낌이 오게 됩니다. 또 지방을 잘 태운 능력도 떨어져서 식사 후 피로감이나 체중 증가가 함께 오는 경우도 많죠.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문제는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근육이죠. 미토콘드리아의 가장 큰 무대가 근육인데 무대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수가 무대에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래를 하지 못하면 가수로서의 입지, 생존 요건이 사라지는 것처럼 미토콘드리아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 근육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의 생존의 필요성, 미토콘드리아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운동이 부족하면 단순히 체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회복력 저하로 체감될 수 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못한다가 아니라 충분히 쓸 만큼의 자극이 없어 성능이 낮아진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주 2, 3회의 근력과 가벼운 유산소 운동만 다시 넣어도 미토콘드리아는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정리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는 살아는 있지만 게으른 대기 모드로 들어가 있게 되고 그 결과 에너지 생성력과 회복력이 떨어져 노화가 빨라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몸을 쓰면 쓸수록 미토콘드리아는 늘어나고 성능이 좋은 미토콘드리아로 바뀌게 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운동은 얼마나 꾸준히 해야 하나요? 운동을 하면 회복 효과가 바로 오나요? 운동을 하다가 다시 하면서 다시 예전처럼 이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시면 말 가지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특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중년 이후에는 운동을 해도 효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운동은 젊을 때만 효과가 아니라 오래 쉬었던 몸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던 몸에도 다시 적응을 일으키는 자극이라는 점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복의 폭은 나이보다도 얼마나 오래 쉬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는지에 달려있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해 주셔야 돼요.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 1주에서 2주는 신경계와 혈당이 먼저 반응해서 숨이 덜 차고 식후 졸림이 줄어들고 잠이 조금 깊어지는 변화가 오게 되고요. 3주에서 8주쯤 되면 근육이 다시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조급해지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3주는 꾸준히 하자는 거죠. 일상 피로가 확실히 줄어 하루가 더 힘든 체감이 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미토콘드리아 출력도 올라가서 회복이 빨라지고 운동이 단순히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적응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을 넘겨야 돼요. 혈압, 중성지방, 공복 혈당 같은 대사지표가 좋아지는 분들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내장지방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개월 정도 꾸준히 하게 되면 체형 변화뿐 아니라 회복 탄력성이 달라집니다. 작은 스트레스에도 덜 무너지고 컨디션이 안정된다는 거죠. 자, 핵심은 운동을 만약에 오랫동안 쉬었다 다시 시작한다면 무리해서 예전처럼 하려는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상이 오거든요. 부상이 오게 되면 도로나무 아미타불이죠. 그게 부상을 만들고 다시 멈추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재시작은 주 2, 3회 가벼운 근력 운동. 저는 스쿼트, 그 다음에 런지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힘드신 분들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날 알려드린 건데 손허벅지 운동.
뭐 한 번에 한 30개씩. 힘들지 않잖아요. 스쿼트보다 무릎에도 부담도 없고 그러니까요. 시간 날 때마다 이거 조금 해주시고요. 저는 이거를 하루에 틈날 때마다 30회 정도씩 하루에 3, 4회씩 해줍니다. 나머지는 걷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도 자주 하는 방식이 됩니다. 따라서 근력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가 일할 공간을 늘리고 혈당 처리 능력을 되돌리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때 수면과 단백질이 받쳐주면 회복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운동을 시작하셨다면 근육의 재료인 단백 섭취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유산균과 같이 먹는 것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1일 1단백질 명심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래 쉬었어도 세포는 다시 반응합니다. 2주면 리듬이 바뀌고 2달이면 체감이 달라지고 6개월이면 몸의 시스템이 젊은 쪽으로 재정리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숙면만으로도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숙면만으로도 노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노화되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노화 속도는 점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 몸에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해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잠이 얕아지고 잠들기가 힘들잖아요. 젊을 때는 머리만 대도 쿡쿡 자던 나의 수면이 이제는 밤에도 깨게 일수이고 그 다음에 잠을 자더라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깊은 잠 못 자고 그럼 자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깨는 시간도 점점 빨라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게 수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면은 노화의 지표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잠자는 시간에 잠의 질만 좋게 해도 노화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늦출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8시간을 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에 3분의 1을 수면에 투자하는 이유는 수면 자체가 인간의 생존과 건강에 그만큼 필수적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면만 하면 모든 게 해결이 아니라 숙면을 해야 되고 이 숙면이 우리 몸의 항노화 시스템을 한꺼번에 켜는 스위치라는 의미를 분명히 머릿속에 가져가야 됩니다. 자, 숙면하게 되면 가장 먼저 호르몬 시간표가 다시 정리됩니다. 밤에는 멜라토닌이 올라가고 깊은 수면 구간에서 회복 신호가 강해지면서 수리 모드가 켜집니다. 이 멜라토닌은 자는 동안 뇌를 청소해요. 치매가 예방됩니다. 그 다음은 코티졸 리듬이 정돈됩니다. 밤엔 내려가고 아침에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낮에 에너지와 집중력이 살아나죠. 만성 피로가 있는 사람들은 코티졸 리듬이 깨져 있어요. 아침에 올라가고 저녁에 깔아앉아야 되는데 하루 종일 올라가 있거나 하루 종일 올라가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하루 종일 또 떨어지는 번아웃이 오는 거죠. 그리고 수면이 깊어지면 자율신경도 달라집니다. 교감신경의 가열이 내려가고 어떻게 보면 현대인은 교감신경 가열이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쌓이고 있으니까. 부교감 회복 기능이 올라가면서 몸의 긴장 유지에만 쓰던 에너지를 회복으로 돌릴 여유가 생깁니다.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미토콘드리아 효율이 체감으로 나타납니다. 자고 나서 덜 방전되어 있고 회복이 빠른 느낌이 오게 되는 거죠. 더불어 숙면은 혈당 변동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당뇨나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게 제대로 된 잠을 자자. 그 이야기를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려요. 혈당이 덜 흔들리게 되면 식후의 졸림, 당긋 당김, 오후 급격한 피로가 줄어들면서 체중 관리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염증 면에서도 숙면은 강력합니다. 만성적으로 올라가 있던 만성염증, 저등급 염증 톤이 내려가게 되면 관절 근육의 통증, 잠피로 같은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균형도 결국 생리학입니다. 숙면이 쌓이게 되면 감정의 가열이 줄고 불안 예민함이 낮아지면서 판단이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기분이 쾌활해지는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만 바로 잡아도 몸이 살아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는 회복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죠.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수면 또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빈혈이 있어도 피부 잘 못 자요. 그래서 철결핍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B12의 결핍이 있는 것도 숙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갑상 기능이 이상이 있지 않는지, 만성염증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숙면을 하더라도 회복이 느리거나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술, 야식, 늦은 카페인처럼 숙면을 깨는 요소가 계속되면 자긴 했는데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숙면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오후 시간에 카페인 먹는 거 절대 피해 주셔야 되죠. 결론적으로 숙면은 노화를 늦춘 데서 가장 강력한 시작점이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숙면할 수 있는 몸, 숙면을 나의 결과로서 이제 가지기 위해서는 빛이나 시간이나 식사 활동을 같이 정렬해서 수면이 깊어질 객관적인 조건, 토대적인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조건이 갖추어지면 회복 호르몬, 에너지 마음 균형은 생각보다 빠르게 제자리 찾고 그게 결국 노화 속도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최악의 습관이 밤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정확하죠. 저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밤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노화를 앞당길 수 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자체가 노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밤에 늦게까지 보는 스마트폰이 회복의 밤을 망가뜨려서 결과적으로 노화 쪽으로 우리 몸을 기우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밤에 빛이 문제죠. 화면의 밝은 빛은 멜라토닌 신호를 늦추고 약하게 만들어 잠드는 시간을 밀어내고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빛보다 더 큰 건 각성이죠. 뉴스나 댓글, SNS 업무 메시지는 뇌를 흥분시키고 교감신경을 켜버립니다. 누워있고 자고 있는데도 몸은 머릿속에서는 경계 모드로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셋째, 그 결과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잠이 얕아지고 중간에 깨기 쉬워지면 밤에 해야 할 회복 작업이 삭제되는 거죠. 그리고 회복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쉬었는데도 개운하지 않다가 반복되고 피로가 누적되고, 이런 누적된 피로는 낮에 활동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밤에 잠이 들리면 뭔가 노곤한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자체를 또 봉쇄하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고 밤에 또 잠들지 못하고 악순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다섯째, 혈당과 식욕도 흔들리게 됩니다. 밤이 무너지면요, 밤에 깊은 잠 못 자면 잘 생각해 보시죠. 그런 날에서도 다음날 당기고 식후 졸림이 심해지고, 그리고 또 밤이 되면 야식 충동이 늘어서 대사 리듬이 더 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깊은 잠 못 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깊은 잠을 자는 게 혈당과 식욕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염증 톤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해지고 리듬이 붕괴되면 저등급 염증 키워 몸을 무겁게 만들고 회복을 늦추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 수면의 질의 저하가 노화를 앞당긴다는 말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이 패턴이 습관으로 고착될 때 현실화됩니다. 제가 그래서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어보시면 제가 권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끊자. 정 그게 힘들면 밝기를 최소로 낮추고, 밤에 잘 때는 너무 자극적인 콘텐츠보다는 기분 좋은 콘텐츠 위주로 보시고요. 침대에서는 폰을 손에서 내려놓는다. 그래, 내 침대에는 폰을 가져가지 않는다. 그 원칙만 지켜도 몇 주가 지나면 확연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이 노화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이 회복을 빼앗는 습관이 될 때 노화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피곤이 누적되면 체중도 증가한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가능성이 있죠. 더불어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살이 찐다. 그렇게 단독 원인을 말하면 가장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저는 멜라토닌 중요성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는 상황 자체가 우리 몸의 메타볼리즘, 대사 과정을 비만 쪽으로 기울이기 쉽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단순 수면 유도 호르몬으로 알고 계실 건데, 저는 이 멜라토닌을 밤에 몸을 회복 정비 모드로 전환시키는 리듬 신호, 리듬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멜라토닌 보내는 이 리듬 신호가 약해지면 잠이 늦어지고 얕아지기 쉬운데요. 그 순간부터 살이 찌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첫째, 수면이 부족하면 밤늦게 깨어있잖아요. 그래서 식욕 조절이 흔들려서 단 것과 야식 욕구가 늘고 포만감이 늦게 옵니다. 둘째, 밤을 새거나 늦게 자는 패턴은 혈당과 인슐린 감수성을 불리하게 만들어 같은 식사를 했는데도 지방 저장 쪽으로 치우치기 쉽게 만들고요. 셋째, 수면이 깨지면 다음날 활동량이 줄고 운동 반응도 둔해집니다. 이게 쌓이면 결국 에너지 소비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넷째, 밤에 빛을 오래 보면서 멜라토닌이 억제되면 생체 시계가 뒤로 밀리고 먹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체중 증가의 유혹에 시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멜라토닌 부족이 살을 찌우는 쪽으로 이제 작동한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리듬 붕괴 표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멜라토닌을 보충제로 먹는다고 해서 체중이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수면 시작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삶 문제의 본질이 야식, 음주, 수면 부족, 스트레스라면 보충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핵심은 멜라토닌이 잘 녹게 만드는 환경을 구성하는, 내 몸에 있는 멜라토닌이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잠드는 시간은 고정한다. 그리고 기상 시간도 고정한다. 잠들기 전부터는 화면과 밝은 조명을 줄이고, 오후 시간에는 카페인을 되도록 섭취하지 않는다. 저녁에 먹는 술이 교감신경을 올리고 멜라토닌의 분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술도 최대한 자제한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해서 우리 몸이 장이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녁 식사 후에 노곤함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식후 10분 걷기를 루틴화 시킵시오. 작은 움직임을 넣으면 혈당 리듬이 안정되면서 체감이 빨리 오게 됩니다.
정리드리면 멜라토닌 부족은 체중 증가의 직접 원인이라기보다는 수면, 혈당, 식욕, 활동 리듬이 무너진 신호로서 살이 찌기 쉬운 몸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의 수면 리듬이 깨졌다는 신호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수면 리듬이 깨졌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기관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리듬을 잃고 출력과 효율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면 전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포의 발전소이다. 근데 이 발전소를 움직이게 만드는 하루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밤에는 미토콘드리아도 회복과 정비, 낮에는 사용과 생산의 이런 리듬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게 맞아야지 효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수면 리듬이 깨지면 밤에 정비 시간이 줄어들고 발전소가 계속해서 씌워줘야 되는데 계속 야근하는 상태가 되죠. 근데 야근이 지속되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에너지를 더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쉽게 방전되는 느낌이 오게 됩니다. 이때 대표적인 느낌이 있어요. 자, 내 몸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졌다. 자는 동안 미토콘드리아가 청소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체감을 봐도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다. 그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리듬이 납작해지면 몸은 쉬는 시간에도 긴장을 못 풀어서 회복이 더디게 된다는 거죠. 결국 미토콘드리아 자체의 파손이라기보다는 미토콘드리아가 잘 일할 환경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이 깨진 분들은 운동을 해도 회복이 느리고 근육통이 오래가고 컨디션이 들쭉날쭉한데 그것 자체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면 리듬을 바로 잡으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회복되는 체감이 빨라지게 된대요. 피로가 덜 쌓이고 낮에 집중력이 돌아오고 운동 반응도 다시 살아납니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수면은 미토콘드리아의 정비 시간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요. 이 정비 시간이 깨어지게 되면 발전소는 돌아가지만 효율이 떨어지고 고장 신호도 늘어난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면 리듬이 깨어지게 되면 미토콘드리아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잠만 바로 잡아도 몸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변화를 어떤 과정으로 느끼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잠만 바꿨는데도 몸이 살아난다고 말하는데 그건 기분이 아니라 이 회복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재가동되고 있다. 다시 켜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1일에서 3일은 신경계가 먼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풀리는 거죠. 심장이 덜 두근거리고 예민함이 줄어들고 머리가 덜 멍해집니다. 이때 몸이 경계 모드에서 빠져나오면서 안정된 느낌이 가장 먼저 오죠. 3일에서 7일 정도 되면 혈당과 식욕이 달라집니다. 단계 덜 당기고 식후 졸림과 멍함이 줄어듭니다. 야식 충동이 약해지고 아침이 조금 더 가벼워졌다는 체감이 생깁니다. 그동안 왜 본인이 야식에 굉장히 약하고 그 다음에 식후 졸림이 심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밤에 회복 기능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거죠. 그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1주에서 2주가 되면 에너지 생산이 안정됩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덜 지치고 오후에 방전되는 느낌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회복이 된다. 뭔가 몸이 달라진다는 말을 하시곤 합니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자고 나면 채워진 느낌이 생기는 거거든요. 2주에 4주가 지나게 되면 몸의 회복 탄력성이 바뀝니다. 작은 스트레스에 덜 무너지고 장 통증이나 염증성 불편감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역도 영향을 받아서 감기나 입병 같은 잔 증상이 덜해지는 경우도 있죠. 왜 이런 변화가 생기냐면 숙면이 들어오게 되면 밤에는 멜라토닌 리듬이 살아나고 코티졸 리듬이 정돈되면서 수리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또 깊은 수면이 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낮에 쓴 에너지 시스템을 정비할 여유가 생겨서 출력이 안정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잠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잠을 더 오래 자면서 더 쉰다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게 만드는 조건을 되돌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신경계가 안정되고 혈당과 식욕이 정돈되고 에너지가 올라오고 마지막에 회복력이 달라지면서 살아난다는 체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몇 시간 정도 자야 하나요? 수면 시간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12시라는 시간이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12시에는 잠이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대부터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호르몬이 본격적으로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2시 전에는 잠자리 더 자. 그럼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되느냐?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렇지만 7시간에서 8시간은 확보하는 게 좋다. 6시간 조금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너무 오래 자는 것도 안 좋겠죠.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잔다고 하면 11시 정도에서 잠이 들어서 7시 정도에 깨는 그 시스템. 뭐 조금 7시간만 자야 된다면 11시에 잠이 들어서 6시에 잠이 드는 그런 시스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힘들다. 잠드는 시점을 일정하게 힘들다. 그러면 일어난 시간이라도 통일시키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시간을 통일을 시키자.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잠을 자기 위해서 억지로 노력하면 오히려 의도적 불면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무리하게 자지 마십시오. 자려고 누워있으면 오히려 질 낮은 수면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 에너지 시스템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카페인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루틴화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도 풀리지 않는 만성피로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만성적인 피로라고 한다면 하루 이틀 이렇게 피곤한 게 아니고 이 피로 자체가 몸에 완전히 고착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잘 살펴보면 마음만 지친 것도 아니고 몸만 고장난 것도 아니고 두 축이 동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가 마음이 지치게 되면 뇌는 계속 경계 모드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감신경과 코티졸 리듬이 없어집니다. 납작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잠도 얕아지고 회복 호르몬의 야간 분비가 줄어들어서 우리 몸을 수리하는 수리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동시에 세포 같은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의 출력이 떨어져서 같은 일을 해도 ATP, 에너지죠. ATP를 효율적으로 못 만들고 쉽게 방전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혈당 변동성이 커지기가 쉬워서 식후에 멍한 느낌, 그러면서 단 것이 막 당기고 오후에 급격한 피로가 동반되고 합니다. 더불어 피로 오래 지속되게 되면 장내 안경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저등급 염증이 올라가 피로 신호를 더 크게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피로가 피로를 부르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고 이런 마음의 불안이 수면을 깨워버리고 깨진 수면이 세포 에너지를 더 떨어뜨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헤어놓기 힘든 구조이죠. 그래서 만성 피로를 볼 때는 심리 상담만으로도 안 되고 영양제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성 피로를 에너지 생산력과 회복 리듬의 문제로 같이 봅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게 되면 빈혈이나 갑상선, 간, 콩팥, 염증, 비타민 D, 철, 그리고 수면 문제, 코골이라는 수면 무호흡을 먼저 확인하고요.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표적인 빛 공해 국가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빛이 있는 으로 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리듬이 완전 망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생활에서는 야간에는 빛을 줄여야 되고요. 그럼 우리 장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야식도 줄여주어서 멜라토닌 리듬을 세우고 식후 10분 걷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근력 운동을 주 2, 3회 정도만 넣어도 미토콘드리아 출력이 다시 올라오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핵심은 만성 피로의 경우에는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갈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은 그러한 바탕이 만들어져야지 비로소 편안해지고 세포는 그때부터 다시 충전됩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는 마음과 세포가 동시에 지친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상황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몸의 피로와 에너지에는 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을 주나요? 스트레스가 우리 심리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몸이 생각이 힘든 상태를 넘어서 세포 수준까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포 수준에서는 에너지 생산 방식을 바꾸죠. 먼저 뇌가 스트레스를 위협 신호로 해석하면서 교감신경과 코티졸이 시도 때도 없이 켜지고 회복 모드가 아예 꺼져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는 저장 수리보다는 즉시 동원적으로 배분되어 밤에 충전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포 안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쉬지 못하고 고출력으로 계속 돌다가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산소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활성산소 부담이 늘고 그리고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가 커지게 됩니다. 세포가 녹슬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효율이 떨어져서 같은 일을 해도 ATP를 덜 만들고 더 빨리 방전되는 현상이 나게 됩니다. 또 코티졸이 계속 높아져 있으면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에너지의 롤러코스터가 생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혈당이 흔들리게 되면 뒤따라오는 문제죠. 인슐린 저항이 커지고 근육이 연료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문이 이제 잘 안 열려서 피로가 더 깊어집니다. 동시에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염증의 톤을 높여서 몸이 아픈 듯한 피로, 그러니까 뻐근하고 뭔가 회복이 안 되는 듯한 그런 피로를 만들고 회복을 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장도 영향을 받아서 장내 환경이 흔들리면 염증 신호가 더 커지면서 뇌와 기분도 같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스트레스는 에너지 공장을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장이 쉬지 못하게 만들면서 효율을 떨어뜨린 쪽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쌓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히려 피곤한 상태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 해법은 마음을 억지로 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 공장이 다시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재생 시간은 바로 밤이라는 거죠. 일단 수면 시간을 고정하는 게 중요해요. 몇 시에 잠들고 몇 시에 일어난다. 자, 잠드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시간을 무조건 고정을 시키는 거죠. 자기가 몇 시에 잤든 간에.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이제 빛을 차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으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침실에는 빛을 내는 기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거실에 두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야간 빛 차단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식후에, 그래 저녁에는 약간 그러니까 위가 빈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낮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가볍게 움직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주 2, 3회 근력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요.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스쿼트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의자에 대고 이렇게 팔굽혀기, 간단하게 책상에 대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해주면서 몸을, 근육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단백질과 마그네슘,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 마그네슘은 우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죠. 에너지의 어떤 재료죠. 기본적으로 받쳐주면 회복 속도는 확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스트레스가 누적될수록 세포 에너지는 많이 쓰고 덜 만드는 구조로 바뀌게 되면서 피로가 만성화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어주는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느낌이 드는데 몸 어딘가가 망가진 걸까요? 예, 뭐가 망가졌을까요? 꼭 망가졌다고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출력이 떨어졌거나 회복 리듬이 깨져서 충전이 안 되는 상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쉬어도 피로가 회복이 안 될 때, 뭔가 몸이 회복이 안 될 때는 보통 피곤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수리 시스템 자체가 어그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수면이 약하거나 끊기면 밤에 해야 할 미토콘드리아 정비가 안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재생이 안 되죠. 누워있어도 충전이 안 되는 대표적인 이유죠. 둘째,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교감신경과 코티졸이 꺼지지 않아 몸이 쉬는 자세를 해도 내부는 계속 가동 상태입니다. 셋째, 혈당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식후에는 졸리죠. 근데 졸리는데 피로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방전되고요. 다시 당기면서 고혈당, 저혈당, 고혈당, 저혈당 올라가는 에너지 롤러코스터가 됩니다. 혈당에 따라서 에너지가 춤을 추는 거죠. 넷째, 저등급의 우리 몸이 전신염증이 있으면 몸이 계속 방어 모드에 있게 되죠. 그래서 회복의 에너지를 먹습니다. 저등급 염증이라고 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염증이 확 오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그걸 확 동원돼서 청소를 해버리는데, 대응을 해버리는데, 낮은 등급의 염증이 몸속에서 계속 있으면 산에 잔불이 계속 남아있는 것과 똑같아요. 면역세포가 쉬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더불어 빈혈이나 철, 결핍, 갑상선의 이상, 수면 무호흡 같은 문제는 미토콘드리아가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재료와 산소가 부족한 결과를 초래해서 출력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쉬어도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의 파손 문제도 있겠지만 오히려 출력을 가로막는 조건이 지속된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럴 때는 이렇게 순서를 잡고 고치기를 말씀드립니다. 수면의 질부터 일단 체크하십시오. 코골이, 중간에 각성이 되는지, 기상 후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시고요. 혈당 스파이크 패턴과 식후 졸림을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요즘에 연속 혈당계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또 사용해 보신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평생 자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자신의 혈당이 어떤 식으로 춤추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염증이나 빈혈, 갑상선, 비타민 D, 비타민 B12, 철 같은 기본 검사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더 시기가 아니라 회복을 만드는 자극을 아주 작게 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무작정 쉰다고 피로가 회복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 때는 자극을 주는 게 좋습니다. 적은 자극들. 예를 들면 식후에 10분 걷기, 주 2회 근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 스쿼트. 괜찮아요. 다 굽힐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팔굽혀기도 바닥에 대고 할 필요 없습니다. 책상에 대고 하셔도 돼요. 취침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끊고 멜라토닌을 깨우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작은 루틴만 우리 몸속에 섞어 넣어도 많은 분들이 쉬어도 안 났던 피로가 다시 회복적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정리하면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일할 환경이 무너졌다는 경고등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코골이를 고치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수면의 질은 어떻게 확인하고 고칠 수 있나요? 코골이의 가장 큰 이유는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죠. 코를 곤다는 거는 숨길이 막혔기 때문에 코로 숨을 몰아쉬는 거거든요. 그럼 숨길이 막힌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비만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는 자세가 좋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 잘 때는 근육이 부드럽게 이쪽에 긴장이 풀리는데 긴장이 풀리지 않는 강한 스트레스가 잠자는 시간 전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2가지, 3가지 정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에게 자기가 코를 고는지 물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스마트폰 가지고 하루 정도는 찍어도 되겠죠. 실제로 자기가 코를 고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코를 골고 있다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거 가장 기본이겠고 스트레스 풀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베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개 높이가 안 맞았어요. 그러신 분도 있거든요. 더불어 그 다음에 자는 동안 너무 긴장도가 올라가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자기 전에 뭐 따끈한 우유 같은 거를 좀 드시면서 긴장도를 풀어준다든지 자기 전에 반신욕이나 족욕, 온욕을 통해서 우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집안 환경이 너무 건조되어 있는 것, 온도가 맞지 않는 것도 코골이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적정한 습도, 뭐 저는 한 40에서 60%, 그러니까 온도도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게 그 적정에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연습도 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호흡이거든요. 코로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내쉬는 거. 제가 이거를 코 호흡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늙는다 사실일까요? 맞습니다. 정확한 판단인데요. 생각이 많을수록 몸까지 늙는다. 이거는 단순한 기분이나 느낌적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현상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뇌에 가보가 걸린 거죠. 그렇게 되면 몸의 시스템을 경계 모드, 쉬지 않고 그 계속 이제 불안한 모드로 고정시키는 생리 반응과 연계됩니다.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생각이 많아지면 뇌는 내가 가보가 들이고 있구나. 그거를 위협으로 해석해서 교감신경을 켜게 됩니다. 교감신경이라고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시대 때 앞에 공룡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면 그때 켜지는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신경이에요. 우리가 성공하거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요한데 이게 계속 켜져 있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몸은 계속 긴장된 상태가 되고요. 교감신경이 켜지게 되면 이거를 받쳐주는 우리 몸에 호르몬이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죠. 코티졸 호르몬이 계속해서 높은 상태가 되다 보면 코티졸의 리듬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몸에 긴장을 시켰다가 풀어줬다 이렇게 하면서 리듬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코티졸 리듬이 계속 높은 상태에 있다 보면 높은 상태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확 떨어져 가지고 납작해지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 코티졸 리듬이 문제가 되고 코티졸과 이제 교대로 우리 몸이 작동하는 게 멜라토닌이거든요. 낮에는 코티졸 리듬이 올라가서 몸을 어떻게 보면 충전을 시켜주고 활동할 수 있게 에너지 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도 떨어지고 밤에는 이제 멜라토닌이 나와서 멜라토닌이 우리 몸을 안정시키면서 수면을 해줘야 되는데 밤에 멜라토닌도 잘 안 올라와서 수면도 얕아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이 얕아지면 회복 호르몬과 어떻게 보면 성장 호르몬이 동시에 이제 분비가 되지 않게 됩니다. 동시에 혈당도 더 흔들리게 돼요. 스트레스 상태가 되게 되면 혈당을 올리는 방향으로 몸이 움직이죠. 왜 그러냐면요. 생각이 많다는 거는 스트레스고 스트레스 상황은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혈당을 계속해서 몸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또 단맛 음식이 땡기게 되죠. 그 단맛 음식을 먹게 되면 자 고혈당, 저혈당, 식후 스파이크가 급락이 반복되면서 더 피곤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 과잉은 몸의 염증 톤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몸이 무거운 피로 같은 느낌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결국 마음의 소음이 커질수록 몸은 회복 대신 방어의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래서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지치는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철학적으로는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면서 현재를 떠나 있는 거죠. 생각이 많다는 거는.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몸은 계속 대비 태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몸은 현재에만 살 수 있는데 마음이 멀리 가 있으면 몸은 안전을 확보하려고 긴장을 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이제 몸이 되죠. 마음이 자기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오히려 어디로 계속 자기를 땅떨어지 같은 것으로 떠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는 느낌의 본질은 나이가 아니라 이 몸의 회복 리듬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 중지 훈련도 해보시기 바라요. 자, 생각 중지 훈련은 뭐냐면 자, 호흡이거든요. 호흡이 어떻게 보면 생각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호흡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호흡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비웁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생각 그만. 처음에는 이게 뭐지? 잘 안 되고 그러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생각 중지 훈련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가 그냥 생각을 스탑시키는 경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 호흡 훈련하고 생각 중지 훈련 같이 해보십시오. 그래서 생각을 자꾸 좋은 생각으로 바꾸려고 한다. 생각을 내가 없애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생각을 머릿속에서 중지하는 이 간단한 어떻게 보면 호흡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시다 보면 머릿속에 생각이 없는 상태가 자꾸 길어지고 그러면서 생각 과잉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을 내려놓는 태도가 에너지 회복에 도움이 되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몸이 경계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생각이 줄어들게 되고요. 교감신경이 내려가면서 호흡이 깊어지고 몸이 에너지를 방어에 급급한 게 아니라 회복에 서기 시작합니다. 이때 수면이 얕아지는 패턴도 완화되고 코티졸 리듬이 제자리로 돌아갈 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음은 피로의 불을 끄는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불안, 반축, 완벽주의로 긴장이 지속되는 분들은 내려놓는 연습만으로도 식후피로, 두근거림, 근육 긴장 같은 증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면 폭식이나 야식 같은 도파민 보상 행동이죠. 그래서 혈당이나 장내 환경이 안정되는 대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는 지점이고요. 내려놓음이 회복의 문을 열어주지만 문 안에 에너지를 채워넣는 재료까지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이때부터는 본인이 이제 또 루틴을 만드시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놓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내려놓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다 결합을 잘 시켜주는 거죠. 좋죠. 철분이나 비타민 B12,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갑상선 이상이 있다, 만성염증이 있다, 수면무호흡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내려놔도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뭔가 물리적인 환경, 물적 토대가 해결이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크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편해졌지만 몸이 계속해서 대사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결국 마음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번아웃이 깊은 상태에서 내려놓음이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활동이 더 줄어들면서 회피가 되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려놓음은 에너지 회복의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으로 회복 모드에 첫 단추를 끼웠다면 그 다음부터는 수면, 식사, 근력 자극 같은 생리학적 루틴을 반드시 보충해서 에너지가 실제로 차오르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빈자리를 좋은 루틴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마음도 몸도 동시에 회복되는 속도가 확실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정학 전문의로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주치 그리고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 수명을 조금 더 늘리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인 건강을 조금 더 위에 둬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닥터 박민수입니다. 우리가 100세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저는 세 가지 목표가 있다고 봐요. 자기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 자기의 판단력, 뇌로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되는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어느 시점에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내 생활이나 나의 삶의 환경을 어떤 식으로 건강 쪽으로 가져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쓴 책이 항상성 노화인데요. 항상성 노화는 뭐냐면 내 몸은 정상 범위로 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회복력이 있거든요. 그걸 바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 범위 내에 나의 신체 기능과 장기들을 유지시키는 항상성을 더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수록 노화는 늦게 오고 노화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항상성 노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항상성 노화를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제가 박민수 박사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박민수 박사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잘 토론하고 같이 보시면서 공부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공부하고 건강을 실천해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100세 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항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